자, 기본이론과정 49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는 452페이지예요. 452페이지 시간 네 번째 챕터 부동산 유지활동 및 임대차활동이다 소개되어 있죠. 참, 유지활동, 임대차활동 역시 어때? 부동산 관리활동의 범주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4번 챕터 옆에다가도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유지 관리 업무,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납 등을 담당한다. 결국 부동산 유지 활동이나 임대차 활동 역시 어때? 관리활동 범주에 해당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를 납입해야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양고로 1번입니다. 양고로 1번은 부동산 유지활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관리자는 대상수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또한 계속적으로 임차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유지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튼 유지활동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일상적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예방적 유지활동, 그리고 대응적 유지활동, 이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상적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적 유지활동의 것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유지활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잔디 깎겠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즉 통상적으로 늘 수행하는 정기적인 유지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예방적 유지활동입니다. 그 예방적 유지활동은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따라서 이는 어떤 사전적인 유지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적 유지활동이래. 말 그대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하자가 발생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결국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다음에 어때?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대응적 유지활동은 사후적인 유지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어때? 입주인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또한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방적 유지활동, 사전적 유지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여러분 교재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자, 양골 1번 부동산 유지활동이다.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 자, 이러한 유지활동 중에서도 예방적 유지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어때? 예방적 유지활동이 어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자, 평가로 1번 보세요. 자, 일상적 유지활동입니다. 자, 이는 통상적으로 늘 수행하는 정기적인 유지활동을 말하는 거지요. 평가로 2번 예방적 유지활동입니다. 자,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죠. 문제가 발생, 즉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인 유지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 뭡니까? 사전적인 유지활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대상수산의 물리적, 기능적 허물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도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방적 유지활동, 사전적 유지활동이다라는 겁니다. 평을 선번 대응적 유지활동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죠. 즉 하자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인 유지활동을 말한다는 거죠. 부동산의 유지관리성 문제 발생을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이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어떻게 예방적 유지활동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유지활동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양골 2번 부동산 임대차 활동이다. 소인데 임대차 활동 역시 관리활동 범주에 속한다 그랬죠. 먼저 임대차 윤리에서는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어야겠죠. 참 임차인의 선정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1번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성, 연대성을 임차인 선정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신가? 가능 매상고, 가능 매상고 1 선정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능한 매출액이 얼마 될 것인가? 가능 매상고 이걸 임차인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무용 공업용 부동산입니다. 용도에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따라서 적합성을 선정 기준으로 하겠다. 이처럼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임차인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임차인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됐죠.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유형에도 우리 교재 3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임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조임대차 그리고 순임대차. 다음은 비율 임대차다. 자, 이 같은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조임대차다. 이때 조는 뭡니까? 총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총 임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순임대료. 자, 여기에다가 영업 경비까지 포함해서 총 임대를 지불하는 방식이 조임대차다. 주로 주거용 부산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순임대차예요. 순임대차는 순임대료는 지불하는 겁니다. 순임대료는 지불하고 영업 경비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업 경비 항목이 여러 가지더라. 이 중에 어디까지 임대료를 포함해서 지불할 것인가? 이럴 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영업경비 여러 항목 중에서 여기까지 임대료에 포함시킬 건지 여기까지 포함시킬 건지 여기까지 포함시킬 건지 이분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바로 순임대차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업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비율 임대차입니다. 자, 비율 임대차는 매출액이죠. 매출액. 자, 이 매출액은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순 수입이 아니에요. 총 수입이다. 총 수입, 즉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겠다. 이게 비율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율 임대차는 주로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바로 매장용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또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생각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대형 할인점 가보시면 또 백화점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조그만 탁자 위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팔고 있죠. 이때 조그만 탁자 이걸 이걸 우리가 매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 거는 관련이 없어요. 하여튼 매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매대 여기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팔고 있다는 게 이게 다 뭡니까? 매장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한때 돈 좀 벌고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화점 들어가서 3월부터 9월까지 시즌이죠. 선글라스도 직접 팔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대 이런 용어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는 L 백화점이 있었어요. L 백화점이 매출액의 32.5% 이걸 임대료 지불했습니다. 다음 S 백화점 들어갔어요. S 백화점은 34% 이걸 임대료 지불했다. 이처럼 매출액 즉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한다. 이게 뭡니까? 비율 임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5% 34를 이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자본 다 까먹고 딱 손들었어요. 됐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저 새끼 선글라스 팔아가지고 결국 망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튼 매출액 즉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하겠다. 뭡니까? 비율 임대차다. 그럼 비율 임대차는 주로 매장용,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나 오르냐 여기에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는 임대료 달라지겠죠.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이걸 임차인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편거로 2번 보세요. 자, 임대차의 유형이다. 소개죠. 동그라미 1번 조임대차입니다. 순임대료와 여경비를 포함하여 총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순임대차입니다. 자, 순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경비는
예,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서 여경비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어디까지를 임대를 포함시키는가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한다 그랬습니다. 공업용부터는 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또 3번 비율 임대차입니다. 총수입 즉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 그 부분 맨 끝 보세요. 매장용 부동산 즉 상업용 부산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지활동, 임대차 활동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챕터는 건물의 생애주기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별표 2개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몇 가지 살펴드립니다. 먼저 양거로 1번 보세요. 자, 건물의 내용연수다 소개인데 이때 건물의 내용연수란 결국 첫 번째 보세요. 네, 건물의 수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건물의 내용연수도 물리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법정 내용연수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구분할 건 물리적 내용연수와 자,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속 가능 기간을 의미한다. 그럼 여튼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속 가능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물리적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건물은 어때? 이제 헐리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토지 위에 건물이 몇 년 동안 버티고 있느냐 이게 물리적으로 존속 가능 기한 물리적 내용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경제적 내용수는 것은 경제적인 유용성이 지속된 기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임대용이에요.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면 어때? 이제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정상 이윤을 얻으면서 임대 가능 기간 이게 바로 경제적 유용성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이게 경제적 내용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연수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는 어때? 우리 예를 들어서 물리적 내용연수가 60년이에요. 그럼 60년이 경과되면 이 건물 어때? 헐리고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경제적 내용수는 60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길어야 60년이고 대체로 이보다는 더 짧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5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제적 내용수는 물리적 내용수 범위 내에서 존속을 하게 된다. 아무리 길어야 똑같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더욱더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건물 감가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부분도 앞으로 심화 이론 과정에서 우리가 3편 감정평가를 다룰 거예요. 그때도 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 건물을 감가하고자 한다냐. 건물 감가할 때 60년 만에 다 떨어버려야 될까요? 50년 만에 다 떨어버려야 될까요? 50년 만에 다 떨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자, 경제적 내용수를 감정평가에서는 더욱더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일단 용어만 잘 정리합시다. 자, 물리적 내용수는 물리로 존속 가능 기간이다. 경제적 내용수는 경제적 유용성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편고라 1번입니다. 건물의 이용으로 생기는 마멸이나 파손, 시간의 경과, 풍후 등의 자연 작용으로 생기는 노후화 등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버틴 연수를 말한다. 결국 물리적으로 존속 가능한 게 되죠. 뭡니까? 물리적 내용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보시면 평을 3번. 경제적 수명이 다해까지 버틴 연수를 말한다. 즉 경제적인 유용성이 지속되는 기간이 바로 뭡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54페이지예요. 자, 454페이지는 상단에 양골의 번 건물의 생애주기다 소개됐죠?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도 들어서서 건물이 어때? 철거되기까지 과정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건물의 생애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건물이 토지상에서 지니는 일생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전 개발 단계예요. 쉽게 개발 전 단계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물 신축하기 전 용지 상태로 있는 단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평으로 2번
신축 단계입니다. 이는 건물이 어때 이제 새로 들어서는 단계가 되겠죠. 건물이 들어서면 이때부터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또는 기능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데는 언제입니까? 건물이 막 들어서자마자죠. 지어지자마자죠. 저 어느 단계입니까? 신축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 3번 안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본격적으로 운영 이용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를 말한다는 거죠.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이른다. 그래서 안정 단계 이 기간 중에 가장 길다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적 유용성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합시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언제 그렇습니까? 건물을 막 짓자마자죠. 신축 단계가 되죠.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언제입니까? 안정 단계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이제 안정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다. 그래서 구조의 일부를 개조, 수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본적 지출, 이건 뭡니까?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 같은 지출이에요. 그럼 건물의 내용수를 연장시켜서 지출인다. 언제가 차가볼 것인가? 바로 안정 단계다라는 겁니다. 사실 노후 단계다 생각하시는데 노후 단계는 뭡니까? 건물이 물리적으로 노후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때 자본 지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행함으로써 건물의 내용수를 연장시키고자 한다. 이는 언제입니까? 안정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 4번 건물이 물리적으로 노후화된 단계로 대부분의 소유자는 유지 보수 비용 지출 억제한다. 이건 노후 단계가 되겠지요. 평균 5번 이제 건물의 설비 등의 유용성이 소멸된 단계다. 그래서 물리적, 경제적 쓸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완전 폐물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건물도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것은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시고 딱 이것만 우리 잘 구분합시다. 자, 건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언제입니까? 건물 막 짓자마자라 했죠. 그래서 신축 단계가 되겠다. 반면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언제입니까? 안정 단계다. 이것만 잘 구분을 좀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양거로 3번 봅시다. 양거로 3번은 생애주기 비용이다. 쏘겠죠? 어때? 쉽게 이상하다는 얘기. 생애주기 비용이라서는 일생에 걸친 비용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생애주기 비용이란 건물의 계획, 설계 비용으로부터 건설 비용, 관리, 유지 비용, 폐기, 처분 비용까지 포함한 건물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 1번 생애주기 비용은 건물의 유용성에 비하여 적게 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 관리 활동이다. 이분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출제된 기출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제 봅시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묻고 있죠. 박스 봅시다. 첫 번째,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뭐 때문입니까?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다음, 업무의 기밀 유지 유리하다. 내 건 내가 관리하니까 단순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벌써 답 나왔습니다. 뭡니까? 자가 관리다 또는 직접 관리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 보세요. 업무 행위에 안일할 처리가 쉽다. 그래서 무사한 일지 타성에 젖어들기 쉽다니. 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거래점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왜? 소유자 자신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랬죠? 결국 박스 내용 전체로 본다면 뭡니까? 자가 관리, 직접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지요. 직접 관리다.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 시험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여튼 1절 부동산 관리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음은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부동산 마케팅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는 마케팅의 의의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별표
자, 별표. 자, 하나만 해 두시고, 자, 마케팅은 무엇에 것인가? 바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이야기. 이처럼, 예, 고객의 욕구를 예, 충족시켜주면서, 예, 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떤 우리가 마케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과거엔 우리 이제, 예, 자, 세일즈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세일즈는 단순 판매예요. 그렇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물건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은 세일즈보다 단순 판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으로 1번 첫 번째를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의 즉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해 만드는 재반 활동이다. 자, 마케팅 일동에서 고객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지금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해 만드는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또 1번. 자,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유형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와 같은 예, 자, 물적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부동산 서비스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 관리업이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업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부동산 서비스 이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융표에서 배웠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증권이다. 뭡니까? MBS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예,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자, 부동산 그 자체, 즉 물적 부동산, 다음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 부동산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마케팅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마케팅 환경도 학자에 따라서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튼 마케팅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일토를 해서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이죠.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마케팅 환경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45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첫 번째 줄 마케팅 환경은 학자에 따라서 거시적 환경, 미적 환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는 부동산 마케팅의 필요성이다. 그럼 마케팅이 왜 필요할 것인가 이야기예요. 먼저 평고로 1번 내용이요. 자, 과거에는 공급자 즉 판매자 주도의 시장이었어. 그러나 시장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뭡니까? 소비자 또는 구매자 또는 수요자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지금 시장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자 즉 판매자 주도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자 즉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만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자,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분양하면 어떻습니까? 100% 분양이 완료된 시절이 있었어요. 없어서 못 팔았다는 이야기. 이게 뭐랍니까? 공급자 또는 판매자 주도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 안 돼서 무조건 100% 된 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변모되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더라. 마케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랍니까? 평고로 1번 내용이에요. 1번.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규제 완화와 소비자 의식 확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으로써 이처럼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분도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말 바꾸자 했는데죠.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이렇게 말 바꾸자 잘못되어 있죠. 공급자 즉 판매자 주도 시장에서 소비자인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필요했다. 마케팅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2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시장이지요. 따라서 목표 시장을 분명히 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이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챕터 마케팅 우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다. 그런데 이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다. 출제가 된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2번 챕터 마케팅 전략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개 해놓으시고요.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우리 이미 설명된 내용이에요.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마케팅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거시 환경 그리고 미시 환경 어떤 마케팅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마케팅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일터에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와 같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참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먼저 설명부터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그럼 말 그대로 보세요. 시장을 점유 잡자라는 이야기야. 그럼 누가 시장을 잡을 것인가? 누굽니까?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 전략 차원이다 할 수 있겠죠. 참 공급자 중에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도 대표적인 기법들이 있죠. 바로 STP 전략이라든지 4P 믹스 전략 등이 있다. 그래서 STP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이나 다 어디에 합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STP 전략에서는 STP 영어 첫 글자 이니셜 나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S는 뭡니까?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T는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P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이다. 이건 뭡니까? 차별화. 이걸 의미하는 거지요. 영어로 포지셔닝. 이걸 우리말로 차별화다 생각하시면 됐어요. 우리 시험은 포지셔닝 이렇게도 표현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P는 뭡니까? 포지셔닝이다. 차별한다는 이야기. 자, 그럼 보세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 즉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한다.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아주 고전지 전략이 바로 뭡니까? STP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들이 개발 활동편에서 시장 세분화다, 시장 차별화다 이것은 기법들 이야기했죠.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때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그럴 때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차별은 뭡니까? 공급되는 제품 또는 상품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품, 상품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객들은 아주 다양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편의상 얘기합시다.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고 씨도 있고 구 씨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장 씨도 있고 정 씨도 있고 황 씨도 있겠네요. 황 씨도 있고 조 씨도 있고 주 씨도 있다. 혹시 안 나오신 분? 야, 저도 안 나왔네. 서 씨도 있잖아요. 서 씨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 고객들이 있더라. 그럼 고객마다 욕구는 어때?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김 씨, 이 씨, 박 씨는 어때? 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야. 다음 최 씨, 고 씨, 구 씨는 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길 바란다. 다음 장 씨, 정 씨는 3의 욕구. 다음 황 씨, 조 씨, 주 씨, 서 씨는 4의 욕구를 충족시키길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수요자들 욕구에 따라 특성에 따라 소집단을 분류했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시장 세분화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고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이게 나오면 시장 세분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이 중에 우리 회사는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것인가 잡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김 씨, 박 씨 이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표적시장, 목표시장을 선정했죠. 그럼 우리 회사만 김 씨, 박 씨를 고객으로 가신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쟁 관계 있는 다른 회사도 이 김 씨, 이 씨, 박 씨를 고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쟁에 쓰기 위해서는 제품을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즉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고 포지셔닝 제품을 차별화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주 고전 전략이 바로 STP 전략이다. 이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4P 믹스 전략이다. 이는 어때? P자로 시작한 거 4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믹스 적절히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플레이스 유통 경로라는 게 있지요. 유통 경로. 다음은 프라이스 가격. 다음은 프로덕트 제품. 다음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판매 촉진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판촉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판촉 들어보셨죠? 이 판매 촉진이에요. 유통 경로, 가격, 제품, 판매 촉진 제 측면에서 차별을 기한다는 데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이 등의 4P 믹스 전략이다 생각하시고 혹시 지문에 마케팅 믹스 나오면 뭡니까? 4P 믹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케팅 믹스가 더욱더 발전된 게 4P 믹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 나오면 4P 믹스를 또 올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것은 이제 유통 경로, 가격, 제품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요. 그래서 STP 세 가지와 4P 믹스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TP 세 가지는 뭡니까?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또는 목표형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 차별화지요. 반면 이제 4P 믹스 4가지는 뭡니까? 유통 경로, 가격, 제품, 그리고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특히 이 부분이에요. 포지셔닝이다. 이거 뭡니까? 차별화죠. 따라서 이는 STP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다음 판매 촉진입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다. 이는 어디에 합니까? 4P 믹스 전략의 하나가 된다. 이래서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4P 믹스도 어디에 합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다 설명을 드렸어요.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회 하단을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으로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소개됐죠? 첫 번째 보세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저면 전략을 말한다. 대표로 STP 전략, 4P 믹스 전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 1번 STP 전략이 되겠습니다. STP 세 가지 뭡니까? 시장 세분화죠? 다음은 목표 시장, 즉 표적 시장 선정이다. 다음 포지셔닝 차별한 이야기. 이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1번 봅시다.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장점을 분명히 한 전략을 말한다. 잘 보세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한다 그랬죠. 그럼 세분하니까 당연히 세부적으로 분류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호 2번 봅시다.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장 자신 있는
예, 수요 수단을 차지하는 전략을 말하는 타겟을 잡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목표 시장,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사 3번.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제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정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공급된 제품을 차별하는 전략이 바로 뭡니까? 차별화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 이걸 뭐라고 했어요? 포지셔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래 2번 봅시다. 편거래 2번은 4P 믹스 전략이에요. 첫 번째,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자 유통 경로, 다음 제품, 가격,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죠. 제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산의 마케팅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동네 1번부터 동네 3번까지는 결국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차별을 기하고 있느냐, 이걸 구분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인데, 자, 동남 1번 보세요. 자, 동남 1번 보시면 분양 대행사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야. 자, 내가 이 같은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분양 대행사를 통하겠다. 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뭡니까? 이거 유통 경로가 되겠죠? 따라서 이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네 2번 보세요.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 거주자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평면 설계를 하겠다.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철 설치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보안 설비를 디테일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기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지상 주장을 지화하겠다.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측면입니까? 제품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선 3번.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겠다. 이는 어때? 가격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겠죠. 또 4번.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한 경품을 제공하겠다. 또 제품의 광고 홍보 활동이다. 자, 광고 홍보 활동이다. 모두가 어때? 판매 촉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는 판매 촉진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어렵지 않죠? 그래서 4P 믹스 네 가지 이 중에 어떤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고 있느냐. 이도 어때?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구별이 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STP 전략, 4P 믹스 전략 다 살펴드렸어요. 이들이 모두가 뭡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야. 그러나 이제 소비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나오겠죠. 즉, 소비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바로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물건 산 데서 단계를 거치더라. 이게 이제 아이다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이다 원리다. 이거 이제 영어 첫 글자 따놓은 거예요. 나오는데 A는 뭡니까? attention. 그래서 주목을 끄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I는 interest, 흥미를 느끼는 단계가 되겠죠.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가 되겠다. N, action, 행동에 옮기는 단계죠. 즉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라는 이처럼 소비자들은 물건 사기에서 이것은 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소비자의 심적인 접점을 마련해서 메시지 톤이나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결국 아이다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바로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세요. 양고리 2번. 첫 번째 봅시다. 아이다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킨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할 수 있겠지요. 오늘 1번.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뭡니까? 바로 아이다. 이미 됐죠?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좀 마련한다는 이야기에서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로 뭡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중간점 보세요. 소비자의 행태나, 자, 행태는 뭡니까? 행동과 태도가 되겠지요. 시민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전략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충 박스 보시면 아이다 원리가 소개되고 있지요. 동그라미 1번. 첫 글자 단어죠. attention. 자, A, attention이죠. 주목을 끄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I는 뭡니까? interest. 자,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다. 흥미를 끄는 단계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D입니다. desire.
디자이어, 첫 글자죠. 욕망, 불러일으키는 단계다. 욕망 촉구의 단계다. 이처럼 사고자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이때는 현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겠죠. 현장 안내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또한 셀링 포인트를 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셀링 포인트는 뭐라 하신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성들이 있더라냐. 이 중에 이제 구매자, 즉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셀링 포인트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욕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셀링 포인트 제시한다. 언제입니까? 욕망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4번 액션. 첫 글자 따는 거죠. A. 그러니까 행동에 옮긴 단계, 계약 체결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부동산은 오래 쓰는 상품이죠. 그래서 한 번 구매하면 다시 구매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다. 이된 반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한다. 그래서 다른 소비자도 파급대로 하고자 한다. 이 같은 마케팅 전략이 바로 뭡니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바로 브랜드 전략이에요. 지금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 잘 몰랐어. 그러나 브랜드가 나온 다음은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미 우리도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미안, 캐슬, 어울림, 푸르지오. 자, 이런 용어만 나와도 뭐다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브랜드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봅시다. 양호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다른 소비자에도 파급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일 중요시한다 할 수 있겠죠. 브랜드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의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다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다. 이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시장 점유가 되겠죠. 소비를 중시하는 게 고객 점유다. 다음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시하는 게 뭡니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보충학습 박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 박스 보시면 이제 하단에 2번 가격 전략이다 소개되어 있죠. 먼저 양고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쟁사가 단위면 땅 100만 원 분양한다면 나도 단위면 땅 100만 원을 분양하겠다. 그래서 경쟁사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2번 고가 전략이죠. 이제 고가 가격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고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저가 전략입니다. 저가 전략은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 양고리 2번 가격 신축 전략이다. 여기에 단일 가격 전략과 신축 가격 전략이 있어요. 이때 쉽게 이런 생각 합시다. 단일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인데 1층이나 7층이나 15층이나 관계없이 분양가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야. 또한 강남에 위치하거나 구로에 위치하거나 관계없이 분양가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단일 가격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형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단위 땅 분양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동그라미 2번 신축 가격 전략은 동일한 자재나 설비로 시공한 경우를 할지라도 단위 땅 분양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법이다. 1층이나 7층에 있어서 분양가를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강남에 위치하느냐, 구로에 위치하느냐에 있어서 분양가를 다르게 책정하겠다. 이게 이제 신축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도 있고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하는 이런 특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가격 전략
이게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2절 마케팅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마케팅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무사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자, 구매자는 수요자죠. 수요자 집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수요자 집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자, 2번 봅시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리고 표적으로 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삼다는 이야기는 어때? 표적 시장 선전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 표적 시장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마케팅 믹스는 나와 있죠. 마케팅 믹스는 4P 믹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그럼 4P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유통 경로 플레이스, 다음 이제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다음 이제 판매 추진 프로모션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판매 추진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아니죠. 자 보세요. 결정 단서 나와 있잖아요.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까? 낮게 책정합니까? 낮게 책정을 해야 되겠지요. 낮게 책정. 따라서 고가 전략 잘못됐죠? 오히려 저가 전략이 더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어렵지 않죠? 비교 평이한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은 여름교재 4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60페이지는 3절 부동산 광고다 소개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고 출제는 낮은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자, 1번 챕터 광고의 의의다 소개되는데 1번 챕터 옆에다가는 자,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으로 1번 광고의 의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TV나 뭐 신문 이것 통해서 아파트 분양 광고다, 오피스텔 분양 광고다 보셨죠? 이것들이 모두가 부동산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튼 부동산 광고는 이제 광고하는 광고 주체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광고란 특정의 광고주가 고객의 부동산 의사결정 도와주는 설득 과정이다 알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 자, 여기 보세요. 판매 촉진. 이제 일렸을 때 광고 홍보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광고라서는 판매 촉진, 즉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2번 광고의 기능입니다. 기능 나오면 우리 역할 생각하자 그랬지요. 자, 부동산 광고 일동에서 시장에 상품을 소개할 수 있겠지요. 또한 고객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시키고 부동산 판매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는 거죠. 다음 양골 3번 광고의 특징입니다. 이번도 제목만 잘 읽어갑시다. 먼저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왜 그럴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광고도 지역적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로에서 오피스 빌딩을 분양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디서 광고를 해야 됩니까? 구로. 이분에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죠? 아, 울릉도 가서 광고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다음 평월 2번. 자, 내용의 개별성이 있다. 사실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고의 내용도 다 다르겠죠? 개별적이다. 광고의 방법도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월 3번. 부동산 광고는 시간적으로도 제한된다는 겁니다. 사실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광고의 필요성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회사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회사다. 이건 지속적으로 광고를 필요 있겠죠. 그렇지만 분양 광고 자, 이 자체는 이제 분양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평월 4번 광고의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부동산 광고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제목만 잘 기억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 내용은 다 다르다. 내용의 개별성이 있지요.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되고 있죠. 시간적 제한성이 있다. 광고의 양면성이 있다. 이래서 제목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 4번. 자, 광고 매체에 따른 광고의 분류다라는 건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예, 자 광고 매체 있겠죠. 그중에 몇 가지 그만 이해를 합시다. 먼저 편거를 1번이에요. 신문 광고입니다. 자, 신문 광고는 뭘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튼 신문 광고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내 광고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시 광고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때 안내 광고는 쉽게 이상하세요. 단지 안내만 할 뿐이다. 그래서 예, 비교적 지면이 좁습니다. 이처럼 예, 지면이 좁다는 이야기예요. 지면이 좁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신문 보신다 연상 보세요. 조그만 지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에서 예, 아주 함축적이고 간결한 언어로서 표현한다. 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 일체 사파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게 안내 광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안에 딱 두 글자 들어있어요. 뭐라고? 일수 그리고 그 옆에 전화번호 들어있지요. 이것도 것들이 안내 광고다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자담이다 이 표현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담이 뭡니까? 자동차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좀 약으로서 자담하고 전화번호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조그만 날리면서 이용해서 안내 광고다 생각하시고 다음 전시 광고예요. 전시 광고는 전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시를 이런 것은 지면이 넓어야 되죠. 그래서 신문 전면을 활용한다 또는 신문 하단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든지 상단 설명문, 캐치프레이즈 이 같은 걸 게재하는 게 바로 전시 광고다. 그래서 안내 광고는 단지 안내만 한다. 그래서 지면이 좁다. 다음 전시 광고는 전시에서 지면이 넓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동이 안 될 거예요.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동화 1번 보세요. 자, 이용 가능 권이 협소하여 간결한 언어, 약을 사용한다. 일체의 사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안내 광고가 되겠지요. 다음 동화 2번. 자, 이용관이 넓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사진, 상세한 설명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전시 광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문 광고에도 안내 광고, 전시 광고라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편고라 2번 봅시다. 예, 편고라 2번은 다이렉트 메일 광고다. 이걸 예, 줄여서 우리 흔히 DM 광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DM 광고다. 다이렉트 메일. 이런 우편물에 직접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DM 많이 받아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다이렉트 메일 광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DM 광고는 우편물에서 직접 광고다. 우편물로 보내기 때문에 조그만 엽서부터 큰 팜플렛 이렇게까지 비교적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이처럼 희망하는 대상만 선별하여 광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산으로 아주 유용하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DM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편고 3번 노벨티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때 노벨티 광고로서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봤던 노벨티 광고물이 있어요. 아마 통닭집의 병따개일 겁니다. 어느 집 가더라도 통닭집 병따개는 어때? 몇 개씩은 있더란 이야기예요. 얘들아, 이게 뭡니까? 자, 통닭집 병따개 어때? 실용적이죠? 좋은 물건이라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 이처럼 뭐 조그만 차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광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차도 아주 실용적이다 할 수 있게 우리가 어때? 차 대고 밑줄 긋잖아요. 아주 실용적이다라는 겁니다. 다 노벨티 광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따개, 뭐 메모꽂이, 볼펜 뭐 등등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어때? 물티슈 이런 거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역시 노벨티 광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래서 1번 챕터 설명을 드렸고 다음 2번 챕터로 봅시다. 2번 챕터는 효과적인 부동산 광고 방법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동안에 1번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상품을 고객들에게 각인시켜야 지속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광고비가 찾아주기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동안에 2번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광고비나 광고의 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광고비나 광고의 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신장될수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동으로 4번 이 여러 종류 광고를
적절히 배합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광고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애드 믹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애드 믹스다라는 이야기예요. 애드는 뭡니까? 광고죠. 믹스는 섞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 방법을 섞어서 광고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월별 광고에서 1,000만 원이 되냐? 이 1,000만 원 일 가지고 노벨티 광고만 할 게 아니라 신문 광고도 하고 DM 광고도 하고 노벨티 광고도 처음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자. 그래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법이 뭡니까? 애드 믹스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2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광고 내용이 사회적으로 부당성을 갖게 되는 것도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는 뭡니까? 표시 광고의 공자는 법률이다. 약칭으로 표시 광고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절 부동산 광고도 다 맞춰드렸어요. 관련된 예제 하나 풀어드립니다. 자, 463페이지 봅시다. 자, 463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제가 들어있죠. 광고 활동 출제비가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17회 때 출제된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자,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배웠죠? 이제 거시 환경, 미시 환경 이처럼 마케팅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환경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맞는 표현이지요. 2번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광고의 내용도 때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내용의 개별성이다. 알 수 있겠죠? 맞네요. 3번 봅시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처럼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면 뭡니까? 관계 마케팅이 되겠지요. 지금의 고객 점유 잘못되어 있죠? 관계 마케팅 전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럼 중개업소를 활용한다는 뭡니까? 유통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 믹스, 부동산 마케팅 사피 전략 중 어디에? 유통 경로, 여기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맞는 표현이죠. 5번. 우편물에는 직접 광고, DM 광고죠. 자, 내가 우편물로 보내줘. 그럼 희망하는 대상만 선별해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할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리면 찾기니까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절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여름교재 464페이지입니다. 이제 464페이지는 자,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은 우리가 다 말씀드렸죠.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광고다. 그래서 마무리 키워드 정리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여름교재 44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444페이지 찾으셨나요? 이 장에서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우리가 설명 다 들었으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할 일이죠. 제가 이렇게 정해진 프린트물이 있어요. 이 프린트물에 괄호키 퀴즈 전선이다. 이분 또 한번 풀어보시면서 영어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반복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9장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 논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편 부동산 강론이다. 이분이에요. 그래서 2편 강론 이분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 1편 총론 그리고 2편 강론 중심으로 본 기본이론 과정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3편 감정평가론이다. 이분을 먼저 다룰 겁니다. 사실 3편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을 뺐습니다. 3편 먼저 다뤄드리고 다음은 이제 2편 강론 일부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이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살 길은 뭡니까? 오로지
반복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판서통에서 설명드렸죠. 다음 또 교재 일감에서 반복학습을 했어요. 다음 또 최근 기출된 예제 풀어내면서 반복학습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께 숙제해 드렸죠. 주요 지문 이제 OX 풀어보자라니. 그리고 관원키 퀴즈 풀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앞에서 또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반복했던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튼 이제 49강이다. 참 길어졌지만 그게 다 어떤 우리 반복습을 위해서였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심화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